꾸빼씨의 행복여행 제3장 어디서 왔는가 알기 위해 멀리 떠나다. 꾸빼는 환자들에게 자신이 곧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소식을 듣자 깊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던 어떤 환자는 꾸빼에게 말했다. 잘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 좀 쉬어야 해요. 특히나 정신과 의사들은 가끔씩 쉴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꾸빼가 휴가를 떠나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는 환자들은 말했다. 아, 그래요? 이제 몇 주일 동안 당신을 볼 수가 없겠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걸 소유하고 있었으면서도 곧잘 불행해하는, 꾸빼로서는 도저히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그리고 꾸빼를 너무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꾸빼에게는 클라라라는 이름의 여자친구가 있었다. 꾸빼는 그녀에게도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알렸다. 그리고는 혹시 함께 떠나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다. 클라라가 다정다감하지는 않지만 꾸빼는 그녀를 좋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함께 여행한 적이 많지 않았다. 꾸빼와 클라라는 서로 좋아했지만 둘이서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게 힘이 들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아이를 갖는 문제에 있어서도 클라라는 때때로 그렇게 하고 싶어한 반면 꾸빼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싶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클라라는 큰 회사에서 많은 일을 했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는 제약연구소로 다름 아닌 정신과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알약을 만드는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에서 발명한 놀라운 신약, 특히 기적적인 효능을 지닌 최신 의학을 의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에서 꾸빼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정신병 환자들과 의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알약의 이름을 찾아내기 위해 상당히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다. 또 그녀가 하는 일에는 그 회사에서 만든 알약이 다른 곳에서 만든 알약들에 비해 월등히 좋다는 것을 의사들에게 믿게 만드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클라라는 아직 젊었지만 삶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 증거로 꾸빼가 그녀의 사무실로 전화를 할 때마다 그녀와 통화를 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그녀는 언제나 회의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 함께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녀는 월요일까지 끝내야만 하는 일들 때문에 그곳까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왔다. 심지어 그가 혼자 산책을 하거나 옆에서 잘 때에도 클라라는 일을 했다. 꾸빼가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제의하자 클라라는 그렇게 갑자기 여행을 떠날 순 없다고 대답했다. 이유인즉 그녀의 회사에서 최근에 발명한 새로운 약, 다시 말해 세계 창조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약들 중에서 가장 효능 좋은 약의 이름을 짓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녀를 이해했기 때문에 꾸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조금 좋지 않았다. 약품의 이름 따위를 짓기 위한 회의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해야만 하는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클라라에게 단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 알았어. 충분히 이해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클라라는 사무실에서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이야기했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에는 사장이 2명 있었는데 불행히도 서로를 미워하는 사이였다. 하지만 둘 다 클라라를 좋아했다. 그래서 클라라는 늘 곤란한 상황에 빠지곤 했다. 한 사람을 위해 일을 하면
그것은 언제나 다른 한 명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되었고 그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쿠페는 클라라에게 자신이 왜 여행을 떠나려 하는지 아직 말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무렵부터 그녀가 자기 사무실에서의 문제들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면 결국 피곤하게 끝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쿠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설문조사를 곧바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클라라가 남은 음식을 마저 먹기 위해 잠시 말을 중단했을 때 쿠페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행복해? 그러자 클라라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쿠페를 빤히 쳐다보았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감정이 격해진 듯 했고 쿠페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를 떠나고 싶어요? 쿠페는 그녀의 눈이 사람들이 울기 시작할 때처럼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절대 그런 게 아니며 그런 질문을 한 것은 단지 자신의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클라라는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안심이 된 듯 보였다. 쿠페는 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가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먼저 알고 싶은 것이 있었다. 쿠페가 그녀에게 행복한가 물었을 때 왜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클라라는 그것이 비난처럼 들렸다고 대답했다. 마치 넌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할 거야 하고 그녀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다시 말해 그것은 그가 그녀 곁에 더 이상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쿠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클라라를 완전히 안심시키기 위해 쿠페는 그녀를 웃길 만한 농담을 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둘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런 느낌은 그들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어졌다. 잠이 들면서 쿠페는 행복에 대한 자신의 설문조사가 잘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벌써 2가지를 배운 것이다. 그 한 가지는 그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이지만 여자들은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도 매우 복잡한 존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가 하고 물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 질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쿠페는 먼저 중국으로의 여행을 결심했다. 중국을 여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왠지 그곳에 가면 행복의 비밀들을 배울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읽은 푸른 연꽃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땡땡의 모험과 땡땡의 친구인 창의 아버지 왕 아저씨를 떠올렸다. 긴 턱수염과 함께 무척이나 지혜로워 보이는 그 중국 노인은 행복의 비밀을 알고 있을 것만 같았다. 분명히 그 노인과 비슷한 이들이 아직 중국에 남아있으리라고 쿠페는 생각했다. 그런데 땡땡이의 친구 창이 미쳐버리는 바람에 그의 부모는 큰 불행에 빠졌다. 땡땡은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다행히도 나중에 땡땡은 악한들의 소나귀에서 왕아저씨의 아들을 낳게 해줄 수 있는 대스승을 구출했다. 그래서 마지막엔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다. 어린 시절 이 감동적인 모험을 읽으면서 쿠페는 아마 처음으로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는지도 모른다. 비록 그 나이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꾸빼는 클라라와 함께 영화관에 가서 여러 편의 중국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 중국 여인들이 무척 예쁘다는 사실을 알았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항공사 직원이 그에게 좋은 소식 한 가지를 알려주었다. 항공사 측에서 꾸빼가 여행하기로 되어 있는 곳까지의 탑승객이 예상외로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비행기의 다른 칸에 그의 좌석 하나를 마련해 준 것이다. 그 특별한 칸은 마치 사업 때문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기라도 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곳에는 안락한 의자와 샴페인, 그리고 작은 개인 전용 텔레비전이 마련되어 있었다. 꾸빼는 그 비즈니스 클래스 안에서 자신이 매우 행복해하고 있음을 느꼈다. 의자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고 여자 승무원들은 미소 지으며 그에게 샴페인을 따라주었다. 꾸빼는 여자 승무원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그에게 더 많이 미소를 짓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쩌면 그것은 방금 마신 샴페인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비행기가 하늘 속으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동안 꾸빼는 행복에 대해 생각했다. 왜 이곳에 있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 것일까? 물론 그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그는 편안하게 몸을 뻗을 수 있었고 공짜로 샴페인을 마실 수 있었으며 긴장도 풀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의 집에 있는 안락한 소파 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그러나 집에서는 지금 이 비행기에서의 순간만큼 행복하지는 않았다. 꾸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두세 사람이 역시 미소 지으며 그들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꾸빼는 그들이 자신처럼 항공사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다. 꾸빼는 옆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옆좌석에서는 한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온통 숫자로 가득 찬 영자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여자 승무원이 샴페인을 권할 때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꾸빼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고 더 뚱뚱했으며 최신 유행에 따라 조그만 캥거루가 그려진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사업관계로 출장 가는 중임을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신사의 이름은 비비행이었는데 비비행은 꾸빼에게 중국을 처음 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꾸빼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비비행은 자신이 중국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면서 그곳에 자신의 공장이 있으며 그곳에선 비비행과 꾸빼가 사는 나라보다 훨씬 싼 노동임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보다 돈이 덜 들지만 품질은 똑같죠. 비비행의 공장에서는 장난감과 전자게임기 등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생산하고 있었다. 비비행은 결혼을 해서 새 아이를 두고 있었다. 그의 아이들은 장난감을 만드는 아버지 덕분에 언제나 많은 장난감을 갖고 놀았다. 꾸빼는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비비행에게 그 모든 제품이 중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 유감스럽지는 않은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비비행이 대답했다. 어떤 점에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일 자기 나라 노동자들이 일을 한다면 장난감들의 가격은 세계 어느 나라 장난감보다 훨씬 더 비싸질 테고, 그러면 아무도 그의 장난감을 사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그것은 시도해 볼 필요조차 없는 일이라고 비비앵은 잘라 말했다. 그는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이게 바로 세계화란 거죠. 비비앵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것이 좋은 일이며 얼마 안 가 중국인들도 부를 축적하게 되어 자신들의 아이를 위해 장난감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꾸빼는 자신이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중국에 아무리 좋은 정신과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꾸빼는 비비앵에게 특별히 중국인들과 자신들이 다른 점이 있는가 물었다. 비비앵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근본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대도시 사람들과 시골 사람들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비비앵은 창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도 푸른 연꽃 시대 이후 많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대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꾸빼는 비비앵에게 행복한가 묻고 싶었지만 클라라의 반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심을 했다. 꾸빼는 너무나 편안한 의자군요 하고 말하면서 화제를 바꾸었다. 그렇게 시작하면 비비앵은 아마도 비즈니스 클래스 여행이 참으로 만족스럽다고 말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비비앵이 투덜거리는 것이었다. 이 의자는 퍼스트 클래스보다 훨씬 덜 눕혀지는걸요? 꾸빼는 비비앵이 줄곧 비즈니스 클래스로 여행에 오다가 어느 날 한 단계를 높여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그것을 기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꾸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비비앵과 꾸빼는 지금 완전히 똑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완전히 똑같은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둘이 느끼는 감정은 확연히 달랐다. 꾸빼는 이 모든 것들에 행복해했다. 비비앵과는 달리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비앵과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비비앵은 비즈니스 클래스로 여행하는 것을 알고 기다렸던 반면 꾸빼에게는 이 비즈니스 클래스 여행이 뜻밖의 선물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여행이 가져다 준 첫 번째 작은 행복이었지만 비비앵을 보면서 꾸빼는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만일 다음번 여행에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게 되면 오늘 비비앵이 1등석에 타지 못한 것을 불만스러워하듯이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지 못한 것을 불만스러워하지 않을까? 이것은 꾸빼가 여행에서 발견한 첫 번째 배움이었다. 그는 이번 여행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작은 수첩을 꺼내 다음과 같이 적었다. 배움 하나.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샴페인을 한 모금 더 마신 뒤 꾸빼는 다시 이렇게 적었다. 배움 둘. 행복은 때때로 뜻밖에 찾아온다. 제4장. 일을 그만두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 비행기에서 내린 꾸빼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푸른 연꽃에 나오는 풍경들과 똑같은 것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꾸빼가 도착한 도시에는 그의 나라 사람들이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도시 전체에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었다. 작은 산자락 끝과 바다 바로 옆에 세워져 있다는 것 말고는 건물과 도로 모두 꾸빼가 사는 나라와 완전히 똑같았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가 늘 보던 사람들이 아닌 회색 옷을 입은 중국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고
큰 목소리로 휴대폰을 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었다. 꾸빼는 수많은 중국인들, 그리고 가끔 영화 속 주인공보다는 못하지만 꽤 예쁜 여자들 사이를 지나갔다. 그녀들은 무척 바빠 보였으며 그녀들이 입고 있는 옷은 클라라의 옷차림과 비슷했다. 꾸빼는 그녀들 역시 사무실에서 많은 회의에 참석해야 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꾸빼는 지붕이 재미있게 생긴 진짜 중국식 집을 보았다. 그 집은 골동품 가게로 커다란 현대식 건물들 사이에 끼어있는 유일한 중국식 집이었다. 꾸빼가 묵을 호텔은 온통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었다. 그동안 세미나 참석차, 제약회사로부터 초대받아 묵었던 호텔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꾸빼는 자신의 여행이 처음에 계획했던 여행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행히 친구 뱅쌍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다. 뱅쌍은 꾸빼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꾸빼가 정신과 의사의 길을 선택했을 때 은행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최신 유행에 따라 윗부분에 작은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 실크 넥타이를 많이 갖고 있었다. 골프를 즐기고 꾸빼가 비행기에서 만난 비비행처럼 숫자로 가득한 영자신문을 날마다 읽었다. 하지만 뱅쌍은 비비행과는 달리 공장에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꾸빼와 뱅쌍은 고층 건물 꼭대기에 있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그곳은 정말 멋진 곳이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배들과 도시의 불빛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사실 그 도시는 중국 본토와 분리된 작은 반도와 커다란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였다. 뱅쌍은 그런 풍경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그는 오직 온갖 종류의 와인이 적힌 메뉴판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뱅쌍이 곧 꾸빼에게 물었다. 프랑스산, 이탈리아산, 캘리포니아산, 어느 게 좋아? 꾸빼는 이미 질문에 대해 다시 질문으로 대답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넌 뭘 좋아하는데? 그러자 뱅쌍은 금세 주문할 와인을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 뱅쌍은 훨씬 늙어 보였다. 눈 밑엔 볼록한 주머니가 생기고 턱 밑도 조금 늘어져 있었으며 몹시 피곤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주당 80시간을 일한다고 말했다. 계산을 해보니 꾸빼가 일하는 시간의 2배에 가까웠다. 그것 때문에 뱅쌍은 정말로 슬퍼했다. 그토록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그러나 뱅쌍이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지 얘기하고 꾸빼가 다시 자기가 버는 돈보다 뱅쌍이 버는 돈이 7배나 많다고 말하자 뱅쌍은 한결 덜 슬퍼 보였다. 뱅쌍이 고른 와인의 가격을 보고 꾸빼는 뱅쌍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어떻게 그 비싼 와인값을 낼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은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꾸빼는 뱅쌍에게 삶이 행복하냐고 편안한 마음으로 물을 수 있었다. 그 질문에 뱅쌍은 웃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쁠 때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었다.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할 시간이 없다고 뱅쌍은 설명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곧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꾸빼가 물었다. 당장 그만둘 거야? 꾸빼는 사실 조금 놀랐다. 그리고 꾸빼의 삶이 자신의 삶보다 덜 피곤해 보여 뱅쌍이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뱅쌍이 말했다. 아니, 지금 당장이 아니라 $300만 벌고 난 뒤에.
뱅상은 그것이 자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긴 최신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것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쿠페가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해? 뱅상은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런 식으로 몇 년을 계속해서 일하고 나면 일을 그만둘 때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다. 건강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 위해 건강에 해로운 약들을 습관적으로 복용했고 그런 것들 없이는 잘 지낼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다. 종종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잦은 회의 참석이 아내와 함께할 시간까지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언제나 돈에 대해 걱정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특히 뱅상처럼 매일 값비싼 와인을 주문할 경우엔 더욱 그랬다. 또 그들은 삶에서 자신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일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뱅상이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잘 극복해. 꾸빼가 물었다. 그게 누군데? 뱅상이 대답했다.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뱅상은 웨이터가 내미는 와인병의 상표를 보기 위해 말을 멈추었다. 그 웨이터는 중국인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웨이터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꾸빼는 뱅상에게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뱅상은 자신이 하는 일은 일종의 기업 합병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에 대해 꾸빼는 조금 들은 바가 있었다. 정신과 치료약을 만드는 두 제약회사가 합병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꾸빼는 적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 신문에서 숫자란들이 있는 면을 주로 보던 사람들이 그 합병으로 많은 돈을 잃었고 그것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음을 알고 있었다. 세미나 참석으로 인해 꾸빼와 안면이 있는 두 회사의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꾸빼의 진료실로 정신상담을 하러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당시 많은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설령 그 새로운 제약회사가 한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두 회사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서로 잘 통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많이 불안해했다. 뱅상은 합병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잃고 그들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직업을 잃는 식으로 결국 그것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었다. 꾸빼가 물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시도하는 거지? 뱅상이 웃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지. 뱅상은 꾸빼를 만나 즐거워 보였다. 식사를 할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뱅상은 또한 합병이 꼭 300만 달러와 같다고 설명했다. 합병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합병을 통해 더 부자가 되고 더 중요 인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행복해지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꾸빼에게는 이 저녁 식사가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다. 행복에 관해 많은 것들을 메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와인을 많이 마신 게 후회가 되었다. 벌써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뱅상은 무척 즐거워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이 식사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듯 했다. 뱅쌍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자고 고집을 부렸다. 뱅쌍이 말했다. 넌 중국에 대해 알아야만 해. 꾸빼는 뱅쌍이 가고 싶어하는 또 다른 장소가 이 레스토랑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행복에 관해 배운 것들을 적기 위해 호텔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뱅쌍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가 가자고 하는 곳으로 함께 가기로 했다. 새로 도착한 레스토랑 입구에는 옷을 잘 차려입은 덩치 큰 중국인 남자가 귀 뒤에 마이크가 달린 선을 늘어뜨리고 서 있었다. 그는 뱅쌍을 보자 잘 아는 사이인 듯 살짝 윙크를 했다. 레스토랑 안은 커다란 바를 연상시켰다. 유쾌한 음악이 흐르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 뱅쌍과 꾸빼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앉아 있었다. 중국인들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꾸빼는 곧 영화 속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예쁜 중국 여자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어떤 여자들은 너무 예뻐서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녀들은 무척 즐거운 듯 보였으며 꾸빼와 뱅쌍과 같은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남자들 역시 즐거워 보였다. 뱅쌍이 화이트 와인 한 병을 시켰다. 와인은 얼음이 가득 든 양동이 안에 담겨져서 나왔다. 그 순간 매력적인 중국 여인이 뱅쌍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듯했다. 뱅쌍이 농담을 할 때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녀 역시 뱅쌍의 귀에 대고 농담을 해서 뱅쌍을 웃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쁘진 않았지만 꾸빼는 이 여행의 목적이 행복의 비밀을 배우기 위한 것임을 상기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자신이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랬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300만 달러를 번 뒤 자신의 일을 그만두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배움 셋.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합병을 결정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배움 넷.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뭘 하고 계세요? 꾸빼는 눈을 들어 자기 앞에 나타난 여성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삶에서 만났던 모든 여성들 중에서 가장 예쁜 한 중국 여인이 자기를 쳐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영어로 이렇게 말했었다. What are you doing? 하지만 이 책은 방학 숙제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를 위해 모두 번역하기로 했다. 꾸빼는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메모를 하고 있다고 영어로 대답했다. 그러자 그 예쁜 중국 여인은 아주 매력적으로 웃었다. 꾸빼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여긴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꾸빼는 그녀에게 왜 자기가 이곳에서 메모를 하고 있는지 좀 더 설명을 했다.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약간 바보 같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바보 같은 표정조차도 매력적이었다. 꾸빼는 그녀와 통성명을 했다. 그녀는 잉리라는 이름의 대학생이었다. 꾸빼가 물었다. 무슨 공부를 하죠? 잉리가 대답했다. 호텔 관광학이요. 꾸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그런 술집에 온 이유를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외국인들이 많은 이런 곳에 오면
중국을 찾는 여행객들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잉리는 그에게 무엇을 하며 사는지 물었고, 꾸빼는 그녀에게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슬픔과 그들을 괴롭히는 이상한 생각들에 대해 말해주었다. 잉리는 흥미를 갖고 꾸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자신도 슬플 적에는 친구를 찾아가며 그러고 나면 슬픔이 조금 누그러진다고 말했다. 꾸빼는 그녀에게 줄곧 이 도시에서 태어나 살아왔는가를 물었다. 잉리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중국 본토의 다른 지방에서 왔으며 그곳의 중국인들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자신이 이곳으로 건너올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잉리에게는 여동생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 중국 본토에 남아있다고 했다. 그녀의 여동생들은 호텔 관광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꾸빼가 비행기에서 만난 비비행이 중국에 세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잉리는 계속해서 꾸빼에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잠시 후 뱅상이 꾸빼의 어깨를 치며 물었다. 어때? 좋아? 잘 즐기고 있는 거야? 꾸빼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즐긴다라는 단어가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잉리를 만났지만 꾸빼는 그녀에 대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잉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지만 꾸빼는 그녀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녀가 너무도 아름다워 바라보고 듣는 것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어려웠다. 마침내 사람들이 바를 떠나기 시작했고 그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 넷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올라탔다. 뱅상과 그의 중국 여자친구, 잉리, 그리고 운전사 옆에 앉은 꾸빼. 뱅상은 중국인 운전사에게 출발할 것을 지시했다. 택시는 꾸빼가 머물고 있는 호텔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택시에서 내리고 나서야 꾸빼는 잉리의 전화번호를 묻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하면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그가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그녀가 꾸빼를 따라 택시에서 내렸기 때문이다. 뱅상과 그의 중국 여자친구는 그들을 호텔 앞에 내려놓고는 곧바로 떠났다. 꾸빼는 이 상황이 어색했지만 남자라면 또 정신과 의사라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꾸빼는 호텔 프런트에 있는 직원들을 외면한 채 잉리의 손을 잡고 로비를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다음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꾸빼와 잉리는 당연히 꾸빼의 방으로 들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듯 서로를 사랑했을 것이고 그 다음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누구나 알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꾸빼는 잉리가 욕실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뱅상이 주문한 여러 종류의 술 때문에 머리가 아팠지만 잉리의 노랫소리가 그를 행복하게 했다. 큰 수건을 몸에 감고 욕실에서 나온 잉리는 잠에서 깨어난 꾸빼를 보자 어제와는 또 다른 느낌의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꾸빼가 수화기를 들었다. 뱅상이었다. 그는 꾸빼에게 좋은 밤을 보냈느냐고 물었다. 꾸빼는 그냥 그렇다고만 대답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잉리를 앞에 두고서 어제 일에 대해 설명을 한다는 것이 어려웠다. 뱅상이 말했다. 내가 널 위해 그녀를 고른 거였어. 네가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할 줄 알았지.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갑자기 꾸빼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꾸빼가 자신을 바라보자 그가 무엇을 이해했는가를 알아차린 잉리는 웃음을 멈추었다. 그런 그녀는 약간 슬퍼 보였다. 꾸빼 역시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잉리에게 상냥하게 대했다. 그녀가 탁자 위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떠날 때는 그녀의 볼에 가벼운 키스를 했다.